여러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저 먼 우주의 끝에는 대체 뭐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사실 이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품어온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현대 과학은 이 질문에 대해 상당히 충격적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주의 끝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설령 존재한다 해도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대략 135억 년 전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한 점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이 점은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죠. 바로 빅뱅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수십억 년에 걸쳐 우주는 계속 팽창했고 그 과정에서 별들이 만들어졌고 행성들이 생겨났죠.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인류는 항상 우주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왔지만 본격적으로 과학 탐구를 시작한 건 불과 몇백 년부터였습니다. 망원경이 발명되고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우주의 비밀을 벗겨내기 시작했죠. 특히 20세기 들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우주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의 속도는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인데 이건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1초에 지구를 7바퀴나 반이나 돌 수 있는 속도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마치 빵 반죽이 부풀어 오르듯이 말이죠. 그런데 이 팽창 속도가 우주의 어떤 지역에서는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빛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건 맞지만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건 막을 수 없거든요. 쉽게 비유하자면 개미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개미가 올라탄 풍선이 더 빠르게 부풀어 오르면 개미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이유로 과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범위를 말하는데 대략 반지름이 460억 광년 정도 되는 구형 공간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우주의 나이가 135억 년이면 빛이 갈 수 있는 최대 거리도 135억 광년이어야 하는데 왜 관측 가능한 우주는 그보다 훨씬 큰 460억 광년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죠. 135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동안 우주는 계속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낸 천체는 지금 우리로부터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마치 달리는 기차에서 공을 던지면 그 공이 더 멀리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35억 년 전 어떤 별이 빛을 냈습니다. 그 빛은 지금 막 우리 지구에 도착했죠. 하지만 그 사이에 우주는 계속 팽창했습니다. 그 별은 계속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그 별은 우리로부터 460억 광년이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갈 수 있는 우주의 한계를 말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가 460억 광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어떤 은하를 향해 날아간다고 해도 그 은하는 우주 팽창 때문에 우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죠. 특히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은하들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빨리 날아가도 절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러닝머신에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시속 10km로 달리고 있는데 러닝머신이 시속 15km로 돌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오히려 뒤로 밀려날 겁니다. 우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우리가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우주의 범위는 반지름이 약 130억 광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약 6%에 불과하죠. 나머지 94%는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절대 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눈으로는 볼 수 있는데 절대 갈 수 없다니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범위조차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은하들이 우리의 도달 범위 밖으로 사라지고 있죠. 마치 배에서 떨어진 물건이 파도에 휩쓸려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약 1500억 년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의 외부 은하들이 우리가 절대 갈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갈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은하와 가까운 몇 개의 은하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그 먼 미래의 천문학자들은 우주에 우리 은하밖에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은하들은 이미 너무 멀리 떨어져서 빛조차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그들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무섭기도 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측하고 있는 우주가 미래 세대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라는 거죠. 역사가 지워지는 겁니다. 우주의 역사가 말이죠.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지금 당장 더 많은 관측을 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977년 인류는 보이저호라는 우주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이 탐사선은 우주의 끝을 향해 날아가고 있죠. 벌써 40년 넘게 날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태양계를 막 벗어난 정도입니다. 보이저호의 속도는 시속 약 6만 킬로미터인데 이건 인류가 만든 물체 중 가장 빠른 속도 중 하나죠. 그런데 이 속도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달하려면 약 7만 년이 걸립니다. 7만 년이요. 그리고 그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일 뿐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 빛의 속도에 도달하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무한한 에너지라니요?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다 모아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를 우주의 속도 한계라고 했던 겁니다. 과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1톤짜리 우주선을 빛의 속도의 99.99999%까지 가속시키려면 우주선 질량의 14,000배에 해당하는 연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100% 효율로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말이죠. 현실에서는 아무리 좋은 엔진도 효율이 100%가 될 수 없으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겠죠. 14,000톤의 연료라니 상상이 되시나요? 롯데타워가 대략 50만 톤 정도 되는데 1톤짜리 우주선에 롯데타워의 3% 정도 되는 연료를 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비현실적이죠. 게다가 연료의 무게도 우주선 무게에 포함됩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온 엔진이라는 게 있죠. 이건 연료를 아주 조금씩 사용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가속하는 방식입니다. 느리지만 효율적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태양의 빛을 이용한 솔라세일도 있습니다. 거대한 돛을 펼쳐서 태양빛의 압력으로 우주선을 밀어내는 거죠. 최근에는 레이저 추진 방식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강력한 레이저를 쏴서 우주선의 돛을 밀어내는 방식이죠. 이론적으로는 빛의 속도의 20%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가장 가까운 별까지 약 20년 만에 갈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아직은 이론일 뿐이고 실제로 구현하려면 많은 기술적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워프 드라이브나 원홀 같은 개념입니다. 이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 같지만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워프 드라이브는 공간 자체를 구부려서 목적지를 가까이 당기는 방식이죠. 배가 물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물을 움직여서 배를 이동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웜홀은 더 극적입니다. 시공간에 구멍을 뚫어서 멀리 떨어진 두 지점을 연결하는 거죠. 마치 종이를 접어서 양쪽 끝을 붙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웜홀을 만들 수 있다면 수천 광년 떨어진 곳도 순식간에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웜홀을 만들려면 음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게 정말 존재하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웜홀이 있다 해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웜홀은 자연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웜홀을 안정화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웜홀 여행은 꿈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결국 현재 기술로는 우주의 끝은커녕 우리 은하조차 제대로 탐험할 수 없습니다. 인류가 발을 디딘 가장 먼 곳은 달인데 달은 지구에서 겨우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뿐이죠. 우주의 스케일에서 보면 이건 거의 코앞입니다. 집 앞 편의점 가는 거리보다도 가까운 거죠. 화성까지의 거리는 대략 5,500만 킬로미터에서 4억 킬로미터 사이입니다.
화성과 지구의 위치에 따라 거리가 달라지거든요. 가장 가까울 때도 달까지 거리의 145배나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로 화성까지 가는데 약 7개월이 걸립니다. 7개월 동안 좁은 우주선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주의 끝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우주 공간 너머에는 진정한 의미의 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는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니라 공간 자체도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없는 완전한 무를 의미하죠. 우리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진공을 생각해 보세요. 진공은 공기가 없는 상태죠. 하지만 진공에도 여전히 공간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주 밖의 무는 공간조차 없습니다. 공간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건 인간의 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항상 공간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의 바깥은 아예 골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끝없이 걷다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듯이 우주도 그런 구조일 수 있다는 거죠. 우주의 끝에 도달하면 반대편 우주의 끝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풍선으로 비유해 볼까요? 풍선 표면에 개미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개미가 풍선 표면을 따라 계속 걸어가면 결국 출발점으로 돌아오겠죠. 개미에게는 끝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우주도 이와 비슷할 수 있어요. 3차원 공간이 4차원적으로 휘어져 있어서 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주의 끝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죠. 어쩌면 우주 너머에는 또 다른 우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고차원의 존재가 있을 수도 있죠. 가능성은 무한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건 대체 뭘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은 전체 우주의 약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채워져 있죠. 이 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치 빙산의 물 위에 떠 있는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암흑물질은 약 26%를 차지하는데 이건 중력을 가지고 있지만 빛을 내지 않는 신비한 물질입니다. 과학자들이 암흑물질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은하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다가였죠. 1933년 스위스의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가 머리털자리 은하단을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은하들이 너무 빠르게 돌고 있었던 겁니다. 보이는 물질의 질량만으로 계산하면 이 은하들은 진작에 은하단을 벗어나 흩어져 버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하단이 단단하게 뭉쳐 있었죠. 이건 보이지 않는 뭔가가 추가 중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츠비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물질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다른 은하단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관찰됐고 은하의 회전 속도를 측정해봐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현재의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이 우주 곳곳에 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암흑물질 입자들이 우리 몸을 관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은 일반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죠. 마치 유령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암흑물질은 정확히 뭘까요? 사실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후보들이 제시되고 있죠. 어떤 과학자들은 원시 블랙홀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비활성 뉴트리노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입자라고 생각하죠. WIMP라고 불리는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가 대표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흑물질을 찾기 위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거대한 검출기를 설치해서 암흑물질 입자가 지나갈 때 생기는 미세한 신호를 잡으려고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암흑물질은 정말로 포착하기 어려운 존재인가 봅니다. 암흑에너지는 더욱 신비합니다. 전체 우주의 약 69%를 차지하는데 이건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힘이죠. 1998년에 과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우주가 단순히 팽창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거였죠. 이건 중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빅뱅 이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안의 모든 물질들은 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중력이 팽창을 늦춰야 정상이죠. 마치 공을 위로 던지면
중력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이걸 설명하려면 중력과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라면 이건 밀어내는 힘이죠. 과학자들은 이 힘을 암흑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암흑에너지가 정확히 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진공 자체가 가진 에너지라는 거죠. 양자역학에 따르면 완전한 진공 상태라도 에너지가 0이 아닙니다. 진공에서도 입자쌍이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하죠. 이런 양자 요동 때문에 진공은 일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공 에너지가 바로 암흑 에너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공간이 늘어나면 진공 에너지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는 공간이 커지면 밀도가 낮아지죠. 같은 양의 물을 더 큰 그릇에 담으면 수위가 낮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공 에너지는 다릅니다. 공간이 2배로 커지면 진공 에너지도 2배가 되죠. 마치 마법처럼 에너지가 생겨나는 겁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블랙홀이 암흑 에너지의 원천일 수 있다고 합니다. 블랙홀 내부에는 진공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블랙홀의 크기도 커지고 그 안에 진공 에너지도 증가한다는 거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블랙홀이 에너지를 더 많이 머금으면 블랙홀 밖의 우주에는 그만큼의 음의 에너지가 생겨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암흑 에너지라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사실은 우주를 팽창시키는 암흑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니 말입니다. 2023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실제로 블랙홀의 질량이 우주 팽창과 함께 증가한다는 증거를 찾아냈다고 하죠. 물론 아직 이것도 가설일 뿐이고 더 많은 관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크고 오래되었다면 분명 다른 생명체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페르미 역설이죠.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점심을 먹다가 던진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외계인들은 다 어디 있는 거지?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에는 또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중 많은 별들이 행성을 가지고 있죠. 통계적으로 생각하면 생명체가 있는 행성이 수없이 많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도 만나지 못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카르다쇼프 척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건 문명의 발전 단계를 에너지 사용량으로 구분하는 방법이죠. 소련의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가 1964년에 제안한 개념입니다. 왜 에너지 사용량으로 구분할까요? 문명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이건 우주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1단계 문명은 자신의 행성 에너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 지열, 조수 간만의 차, 바람, 모든 자연 에너지를 완벽하게 활용하는 거죠. 2단계는 변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 전체를 둘러싸는 거대 구조물을 만들어서 별이 내뿜는 모든 에너지를 포착하는 거죠. 이걸 다이슨 스피어라고 부릅니다. 3단계는 은하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상상하기 어렵죠. 수천억 개의 별들이 내뿜는 에너지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단계는 여러 은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단계인데 이건 더 이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렇다면 인류는 어느 단계일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아직 1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인류는 약 0.73단계 정도에 있죠. 1단계에 도달하려면 지금보다 500배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숫자로만 봐도 엄청난 차이죠. 과학자들은 우리가 1단계에 도달하는 시기를 21세기 말이나 22세기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야 합니다. 화석 연료는 물론이고 현재의 재생 에너지로도 부족하죠.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핵융합 발전입니다.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을 지구에서 재현하는 거죠. 핵융합은 수소 원자들을 합쳐서 헬륨을 만들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죠. 바닷물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태양의 중심부와 같은 극한의 온도와 압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약 1억 도가 넘는 온도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핵융합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ITER라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가 건설 중이죠. 2025년에 첫 플라즈마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 수십 년이 더 걸릴 거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1단계 문명에 도달한다면 지구를 벗어나 다른 행성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겁니다. 화성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탐사하고 어쩌면 다른 항성계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우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빛의 속도라는 한계에 갇혀 있을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빛의 속도에 도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대 우주선이라는 개념이 그중 하나죠. 세대 우주선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우주를 여행하는 거대한 우주선입니다. 최초 승무원들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들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가며 여행을 계속하는 거죠. 우주선 자체가 하나의 작은 세계가 되는 겁니다. SF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복면 기술입니다. 승무원들을 냉동 상태로 만들어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잠들게 하는 거죠. 목적지에 도착하면 깨워서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나 패신저스에서 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도 아직은 SF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안전하게 냉동했다가 해동하는 기술은 아직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외계 생명체를 만날 수 없는 걸까요? 어쩌면 이미 만났는데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1977년 8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전파망원경 비기어가 72초 동안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 신호는 자연적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매우 인위적인 패턴을 보였죠. 이 신호를 확인한 과학자 제리 에이먼은 너무 놀라서 출력물에 와우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는 와우 시그널이라고 불리게 됐죠. 하지만 그 이후 같은 신호는 다시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향을 수백 번 관측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와우 시그널이 정말 외계 문명에서 온 신호였을까요?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해성에서 나온 신호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지구의 통신 신호가 반사된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SETI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전파망원경을 이용해서 우주에서 오는 신호를 분석하고 있죠.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주에는 정말 우리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면 외계 문명이 있기는 한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만날 수 없는 걸까요? 우주는 너무나 광대하고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멉니다. 설령 외계 문명이 수천 개 있다 해도 서로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태평양에 흩어진 외딴 섬들처럼 말이죠. 또 다른 가능성은 외계 문명이 이미 멸망했다는 겁니다. 문명은 발전할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핵무기, 생물학 무기, 인공지능, 기후변화, 자멸할 방법은 너무나 많죠. 어쩌면 대부분의 문명들이 이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스스로를 파괴해버리는 건 아닐까요? 혹은 우리가 첫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135억 년이라고 하지만 생명체가 탄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된 건 최근 몇십억 년 사이입니다. 초기 우주는 너무 뜨거웠고 무거운 원소들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생명체에 필요한 탄소, 산소, 질소 같은 원소들은 별이 죽으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먼저 지적 생명체가 된 건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수십억 년 후에는 우주 곳곳에 생명체가 가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때의 외계인들은 우리 인류를 우주 최초의 문명으로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현재의 지구는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죠. 기후변화, 핵전쟁 위협, 소행성 충돌 가능성, 전염병, 위험 요소는 너무나 많습니다. 6,5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인류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 밖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죠. 만약 인류가 화성과 달에도 살고 있다면 지구에 재앙이 닥쳐도 인류 전체가 멸종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화성 이주를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계속 질문하고 계속 탐구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더 나아갑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저 먼 별빛은 수백만 년, 수억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별들 중 일부는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죠. 우주는 신비롭고 광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바로 그게 우주의 매력이죠. 앞으로도 인류는 계속 우주를 탐구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품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궁금해하고 계속 꿈꾸고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